다음 주부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고강도 규제로 중단됐던 은행권의 대출이 본격 재개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복원하고 사전 신청까지 접수하고 있어 일단 받고 보자 식의 패닉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디커플링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의 뚜렷한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세계 첫 수소법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과 대선 전국이 맞물리면서 개정 작업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창신동과 숭인동 등 21곳이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정비 사업이 끝나면 2만 5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그간 총량 규제로 막혔던 은행 대출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자금 마련에 숨통 좀 트나 하실 텐데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량 규제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기 때문인데 그동안에는 연말쯤 대출을 틀어막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매분기 얼마 이상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른바 패닉 대출이 우려됩니다. 첫 소식 문성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SG제일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합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축소했던 우대금리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용대출 10개 상품과 주택담보대출 4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합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우대금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판매를 속속 재개하는 가운데 대출 중단 사태 재발을 우려해 연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패닉 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 유력한 데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연 단위로 규제해온 대출 총량을 분기 등 기간별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억제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좀 더 관리를 강화한다는 거고. 패닉 대출 현상이 심해지면 연말이 아닌 1분기에도 자칫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을 연 단위로 하거나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더 짧은 기간에 총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더 대출 중단 사태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더 불안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리 인상을 우려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할까요? 24시간 계속해서 가격이 달라지고 거래소가 해외냐 국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 말이죠. 예, 정부가 오늘 여기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했는데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의 2달치 코인 가격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급변하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찾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상속과 증여세 얘기고 이 양도세는 내후년부터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을 경우 재산의 평가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과세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가상자산의 과세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로 빗썸과 업비트 등 총 4군데입니다.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상속 증여재산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았을 경우도 4군데 거래소에서 공시한 평균액으로 자산을 평가해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한 개를 상속 증여받았더라도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평균 6천만 원에 거래된다면 국내 거래소 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해외랑 또 국내랑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하나 픽스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금화를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시세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고시된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는 최종 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우리와는 참 대조적입니다. 당장 오늘 새벽에도 S&P 500 지수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반기 들어 계속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매겨봤더니 올해 S&P 지수가 코스피보다 10배나 더 뛴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의 막을 열며 시작된 2021년이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3316.08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이내 다시 3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난 8월 1062.03을 기록한 뒤 현재는 지수가 1000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올해 초 보였던 상승세에서 이내 내려앉은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꾸준한 상승세였습니다. 2021년 초 3,700선이던 S&P 500 지수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나스닥과 다우 역시 올해 초에 비해 각각 3,000과 6,000 넘게 오르며 코스피 행보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률로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단 1.87%, 코스닥은 3.45% 오른 반면 미국 3대 대표 지수는 평균 24% 넘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9.47%, 나스닥은 24.99%, 다우는 20.11% 상승했습니다. 국내 지수보다 미국 증시 지수가 약 10배 더 많이 상승한 겁니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 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2021년 MSCI 신흥국 지수는 6.3% 하락한 반면 MSCI 선진국 지수는 18.3%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MSCI 코리아는 마이너스 9.9%를 기록해 하위권이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 지수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 타격이 유독 두드러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답답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 증시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한미 디커플링이 다가오는 2022년에도 이어질지 투자자들은 한미 양국 증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이 수출 실적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이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이 내년도 우리 증시의 활력을 높일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원 기자입니다. 단기간 해소될 문제가 아닌 만큼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깊어지는 한미 증시 디커플링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미 증시의 디커플링을 해소하기 위한 이렇다 할 턴어라운드 요소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각종 정책들 가운데 재정 정책이 소강 상태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머징 관련해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모멘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좋았다가 이제 정책은 정상화 과정으로, 통화 정책은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재정 정책은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이 역시 단기간 해소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경기 민감, IT, 자동차 등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업종 비중만 보더라도 미국 S&P의 경우 28%인데 반해 코스피는 58%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된 가운데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자재의 가격을 올리고 물량 조이기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 실적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역시 당분간 불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 대내외 변수로 외국인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 연말 증시 불안에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지수 방어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테이퍼링이 이제 3월에 종료가 될 텐데 3월까지는 계속해서 자금의 달러 자금의 미국 기관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이란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물론 대선 후보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실제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만 26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새로 들어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공동지수를 개발해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는데 이를 미국과도 확대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통합되는 그런 지수를 개발하게 된다면 양쪽을 다 추종하는 자금들, 공통으로 추종하는 자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증시의 이런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 감소는 물론 외국인의 자금 유입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미 증시 디커플링, 국내 증시의 레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한국경제TV가 국내 대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1명에게 내년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대다수 센터장들이 내년 하반기 코스피가 올해 고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내년 코스피는 상반기 대체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올해 최고점이었던 3,3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가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스피 최하단은 2,650포인트, 최상단은 3,600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8개의 증권사가 올해 전 고점이었던 3,316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KB증권이 가장 높은 3,600포인트를 전망했습니다. 신동준 KB증권 센터장은 상반기 중국 당국의 부양 기조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반등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사이클 회복에 힘입어 코스피의 3,600선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하단은 대체로 2,800선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B투자증권은 코스피가 2,6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화탁 DB금융투자센터장은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마진이 줄고 소비 심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해외 자금 유입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증시 흐름이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병목 형상,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을 압박하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후 기업 실적 우려 완화와 투자 확대 속에 하반기 들어 코스피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형태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기존의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변동성 장세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시장을 짓누르던 악재들이 하나둘 해소되면서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앞서서 박찬희 기자 리포트를 좀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즉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을 하느냐,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내년 한 해 전반으로 보면 대다수의 센터장들이 코스피 지수 상단을 올해의 최고점이었던 3,300포인트 위로 잡았습니다. 11개 증권사 센터장들이 제시한 지수 상단의 평균을 한번 내보니 상단은 3,370포인트, 하단 평균은 약 2,790포인트였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현재 지수와 각사 센터장들이 제시한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하단은 약 7%, 상단은 약 12% 열어둔 겁니다. 즉 내년에는 올해 연 고점을 넘어서긴 하겠지만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이 박스권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평균치고 KB증권은 3,600포인트 제시하며 가장 우호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3,600포인트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수 상단 평균이 3,370포인트인데 좀 차이가 나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지난해 이맘때 증시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해 말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자 삼성증권은 올해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기존 2,850선에서 3,30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지수 상단을 3,300까지 열어뒀는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는데 올해 결국 3,300포인트 넘어섰죠. 그리고 사실 올 상반기 국내외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내년 상황을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망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언제쯤 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증시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히는 건 아무래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일 겁니다. 11명의 센터장 중 8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베팅을 했습니다. 기업 이익을 짓누르던 이 글로벌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즉 상반기에는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증시가 눌릴 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지만 일단 상저하고 의견이 대다수인데 두 증권사가 상고하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시각도 궁금한데요. 네, SK증권은 내년 상반기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공급망 문제도 완화돼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뉴스앤마켓에서도 다뤘듯 이 주도주로 주요 센터장들이 반차 버스를 짚었다고 말씀드렸죠. SK증권 이 버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업황이 개선이 되고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미래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코스피의 멀티플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투심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집중을 했는데 코스피 순이익은 국내 수출액과의 연관성이 높은데 이 수출액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물량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기인을 한다며 오히려 수출 증가는 내년 하반기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또 금리 인상, 수출 이런 사안들이 이제 우리 증시 방향성을 좀 결정할 요인들로 보이는데 시기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런 이슈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메타버스 얘기는 짧게 해주셨지만 어제 또 다뤘던 반차버스 이 섹터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주도주로 반도체, 자동차, 메타버스를 꼽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공통적으로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본격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점치면서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시각도 지금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주도 섹터 대부분이 또 코스닥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변동도 있겠지만 사실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 코스닥은 펀더멘털뿐 아니라 예. 수급에 민감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구체적인 지수 변동 밴드를 잘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SK증권은 앞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 IT와 메타버스, 친환경 섹터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올 하반기 이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거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KB증권도 하반기에 코스닥 강세를 주도했던 미디어와 콘텐츠, 게임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통상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시기에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성장주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증권과 DB금융투자 등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 코스닥 성장주가 불리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또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 외에 좀 다른 자산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DB금융투자는 금을, 또 한국투자증권은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을, 하나금융투자는 배당을 노린 리츠 투자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SK증권과 유한타증권 등은 탄소 배출권 가격은 경기 확장과 성장 국면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탄소 배출권 투자가 유효하다고 조언을 했고, 삼성증권은 각국의 탈탄소화 전환 과정에서 이 구리나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비철 금속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본 내년 증시 전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일은 한국경제TV 시청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증시 전망과 주도주 그리고 투자 유망 상품, 특히나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증시에 대한 견해들까지 다양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가 상장 직전 프리 IPO 단계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초기 단계 투자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면 기존 방식으로는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 단계 투자를 감행한다는 건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의 기술력과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5조 2천억 원.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벤처 투자 결성액은 7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 투자 러시는 지금까지 모태펀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투자 환경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까지 이어지던 유동성 장세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에 벤처 시장에 대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나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모태 펀드를 통해 가지고 블라인드 펀드는 제가 봤을 때 올해만큼은 모집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 이상을 아마 캐피탈이라든지 개인 투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채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시장에서만 계속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서는 그 펀드의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벤처 투자 업계가 관심을 갖는 기술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올해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로 벤처 투자 역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높은 성장성을 보인다면 회사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이나 콘텐츠,
바이오 분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계속 강타했었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였었던 것 같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후단에서 컨텐츠 쪽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는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네 가지 꼭지로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이 에시카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송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치료제도 선진국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분야가 있죠.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이 오미크론 출몰과 함께 연말 들어 수출도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인데 여기에 더해서 오미크론을 포함한 5개 주요 변이를 단 4시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번 주 상용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젠 바이오텍과 바이오니아, 시젠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진단키트의 경우 전달보다 72%, 진단 시약의 경우 전달보다 42%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진단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달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월말에는 지난달 수출 실적의 5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소재 기업의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면역 진단키트는 지난달 7,484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6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분자 진단 시약을 생산하는 바이오니아도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비교해 2배가량 수출량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오미크론을 포함한 5개 주요 변이를 단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하는 키트를 개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개발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유효성 평가를 거친 새 PCR 시약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돼 이달 30일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은 현재 확진 PCR 검사 시 오미크론 변이라고 단순 추정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해당 검사법이 적용될 경우 4시간 내 오미크론 판정이 가능해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향후 수출 심사를 위한 서류가 완성되면 식약처 허가와 각국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미크론 전용 키트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하고의 그 비교가 가능한 델타 변이인지 오미크론인지를 동시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 키트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CE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그나마 미국보다는 더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니아나 다른 SD바이오센서, 시젠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수출액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용 진단키트가 또 한 번 실적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정비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의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약 2만 5천 세대가 당초 진행 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공급될 걸로 기대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후보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신청했는데 최종 21곳이 선정됐습니다. 노원구 상계 5동과 양천구 신월 7동, 용산 청파 2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상도 14구역과 신림 7구역 등 도시재생 지역 4곳과 불광동과 시흥동 등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 3곳도 들어갔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한 곳씩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지구 단위 계획 등과 맞지 않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치 못한 강남구와 광진구, 중구 등 3곳은 제외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구역 지정을 통해 총 2만 5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내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오는 29일 본지구 지정 사업지를 발표합니다. 서울시 신통기획과 함께 정부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서울에 약 10만 세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기에 투명성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문제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은 2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오세훈표 주택공급 정책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이번에 이 선정된 재개발 사업지 중에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사업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 이 노원구 상계 5동 일대 지역인데요. 이 19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27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이 도봉구 쌍문동과 비교하면 무려 19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4호선 상계역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 대규모 단지가 기대되는 만큼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은동, 금천구 시흥동 일대의 경우 이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었는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시 개발을 추진키로 했고요.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동작구 상도동 등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4곳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 사업지들 추진되면은 서울의 공급이 얼마 정도나 늘어나요? 네, 이번에 선정한 재개발 사업지 21곳을 통해서 서울시는 2만 5천 가구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또 큰 변수가 없다면 13만 가구,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서만 이 13만 가구 내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까지 합치면 20만 가구 이상을 이 공급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5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민간 사전 청약을 서울 도심에서 실시키로 하는 등 서울 시내 공급 확대에 정부와 시 모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2015년 이후 서울 시내에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번 대책이 서울시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4만 가구 정도가 2025년까지 이대로 가면 공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24만 가구에 이제 기존 거주자들도 포함된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게 이제 정설인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라는 게 개발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좀 집값을 띄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주간 단위 이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인데요. 은평구의 경우에는 19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꺾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경우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중에 가장 먼저 신통기획을 신청한 단지죠.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8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3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달 8일에는 41억 4천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 5억 이상 높아진 이런 신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경우에도 76제곱미터가 지난달 24일에 26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 24억 2천만 원이었던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 역시 또 해당 지역 또 주변 지역의 이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114의 여경희 수석연구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발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호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릴 경우에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세심한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투기 세력들이 좀 유입돼서 네.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은 지난 9월 23일로 지정했고요. 내년 1월 중으로는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떨어진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의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 역시 이번에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내년 1월 28일을 이 권리 선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필지를 분할하거나 또 기존 주택을 부수고 세대수를 늘려 빌라를 짓는 이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권리 선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한다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채를 권리 선정 기준일 이후 빌라 5채로 신축했다면 입주권은 한 개만 나오고 나머지 세대는 현금 청산만 받은 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이번 공모 미선정 구역과 다음 공모 시 신청 구역의 권리 선정 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고 네. 이번에 응모에서 떨어진 지역들 또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다음 내년에 있을 공모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당장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 신청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많은 지역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하고요.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이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적률 상향, 또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신속통합기획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네. 이미 이 정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인 곳만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이 신청 자격 자체가 안전진단 기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대다수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 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도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안전진단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공급이라는 것도 사실 좀 요원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 강남 등에서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250만 호 공급의 한 축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예.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말씀하신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2018년 3월에 이 새로운 안전진단 규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 시장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계속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27일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 같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아서 알맹이 빠진 대책이다 이런 지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수소 경제 육성, 아직 잘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비단 일반 시민들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수소 관련 업계 종사자들조차 불명확한 수소법 탓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의 대선 전국까지 겹치면서 관련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만든 수소 화물 트럭 액션트입니다. 이 트럭은 내년부터 국내에서 화물 운송을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2030년엔 만 대의 수소 화물 트럭이 도로 위를 질주할 전망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필수적인데 현행 수소법으론 기업들이 수소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법에 청정 수소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어떤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크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수소와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저탄소 수소로 나뉩니다.
기업들은 현재 무탄소 수소인 그린 수소의 가격이 비싼 만큼 저탄소 수소인 블루 수소까지 청정 수소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 청정 수소에 그린 수소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소법 개정안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등 16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소협의체는 지난주 국회에 수소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 수소는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은 조금 덜 깨끗해도 이 블루 수소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소는 공급과 활용이 있는데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근 수소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경제TV가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 10명에게 쟁점이었던 청정수소의 범위를 물은 결과 청정수소에 블루수소를 우선 포함시킨 뒤 단계적으로 그린수소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그린수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쟁점이 해소됐다며 추후 상임위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대선 전국으로 수소법 통과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3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수소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힌 여야가 정쟁에 사로잡혀 민생 현안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잇는다면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울산 태화강역부터 부산 일광역까지 광역 전철을 시승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 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졌고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네, 플러스팩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미스터리, 무슨 미스터리요? 네, 오를 듯 또 오르지 않는 주가가 참 미스터리라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네, 올해 초에 28만 9천 원까지 치솟았던 현대차 주가가 줄곧 하향세를 그리며 10월 초에 19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달 20만 원대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세가 좀 또다시 완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제법 오를 만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오르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어떤 애타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를 만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바로 현대차의 공격적인 전기차 가속화 전략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내연기관 중심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서 전기차 중심의 공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보여서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 연구시설 아예 폐지한다고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에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본부 내에 엔진개발센터를 없앴고요. 전동화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또 파워트레인이라는 그 팀 부서를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꿨고요. 또 엔진개발센터를 폐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배터리 개발센터를 신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동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전기로 구동하게 만든다 이런 게 전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화석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올해 판매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말이죠. 심지어 이런 이 전동화 계획까지 내놨는데도 주가가 잘 안 오른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현대차가 이번에는 진짜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실제로 현대차는 급변하는 자동차 트렌드에 사실 소극적으로 조금 따라가는 행보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전동화 속도라든지 계획이 상대적으로 다른 차 업체에 비해서 느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GM, 폭스바겐, 테슬라의 뒤를 쫓는 업체였는데 현재는 GM, 폭스바겐보다 뒤처진 포드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스컴에서 주로 듣는 느낌은 굉장히 이 전동화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좀 아닌 부분도 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연기관 개발 시설 폐지
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전환 시도인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구심만으로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맞나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공격적인 전환의 성과물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한 번 작용을 하는 건데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전기차 목표 170만 대를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서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인터뷰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의 이전 목표는 2025년 100만 대 초반이었고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6%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현재 내연기관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8% 후반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협력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참 안 오른다 싶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이 주가의 성패, 이 전기차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주가가 부진한 배경이 이제 이익이 아니라 주가가 아닌 전기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이익으로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이미 전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바뀐다는 전개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기업 가치를 전기차 점유율과 내연기관 전환 속도에 따라 매기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현대차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화 계획이 앞으로 점점 구체화되면 될수록 주가도 더 따라오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전동화 목표 및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 주가 상승에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고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 역시 28만 원과 11만 원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저는 내년 실적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배터리랑 반도체 둘 다 지금 이제 공급난 문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벼뜨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내년 직후에 대선 직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주가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전력은 4.9%, 한국가스공사는 4.21%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각 얼마나 오릅니까? 네, 일단 한국전력은 내년도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내년 4월 1일에는 킬로와트 시당 6.9원, 내년 10월에는 킬로와트 시당 4.9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월 평균 부담액이 1,95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스요금은요? 한국가스요금은 내년 가정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5월과 7월, 10월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올리기로 했는데요. 현재 28,450원인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내년 세 차례 인상이 마무리되면 4,600원, 그러니까 16% 넘게 올라서 33,050원이 된다고 가스공사는 밝혔습니다. 네, 가스공사입니까? 가스공사입니까? 중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네. 국제 유가 때문에 이제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네. 요금 인상 사실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전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게 요금 인상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한전은 총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분기까지 4조 3,8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전의 적자가 쌓인 것은 높아진 연료비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에 낮아진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오히려 요금을 깎았고요. 이후에 연료비가 상승을 했지만 요금 인상을 미루다가 4분기에 예전 수준으로 돌리는 데 그친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민생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전기료는 월 한 2,000원 정도 가구당, 그리고 가스료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가? 일단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누적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좀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속도가 붙을수록 관련 요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해진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제로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적자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제로가 되는 이 네. 정도 수준일까요? 뭐 별로 이렇게 실적 면에서 개선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실제 실적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답니까? 네, NH투자증권에서 전망한 전망치가 있는데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달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1조 5천억 원 가량이 되니까 여전히 적자를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지만요.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10월 6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지난 27일 26.64%나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